저는 얼마 전 빅버드를 잠깐 다녀왔었습니다. 아직도 응원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텅 빈 경기장과 차가운 공기는 외로운 무언가의 감정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다시 찾은 빅버드는 너무나 반가웠고 집에 온 기분이 들기도 했는데요. 공허함과 반가움의 이질적인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외로움과 공허함이란 힘차게 쌓아온 시간들이 끝났다는 것에 오는 기분일 테고, 반가움의 기분은 이제 새로운 시즌을 맞아 또 한 번 싸워 나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이곳에서 멈추지 않는 그 사랑이 이어져 나가길 바라면서 오늘 골다방 크루도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다시 한번 결의를 불태워봅니다. 오늘도 함께 결의를 불태워줄 불꽃남자 정대만이 아니라 이분들을 모셔봤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꼴다방 최고의 꼴잡이, 아직도 근육통에 골골대고 있는 지정면 외대골골 건너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아주 캐릭터 잡으셨군요. 네. 외대골골. 외대골골님 나와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포기를 모르는 남자 버전의 정대만이 아니라 음료캔을 따지 못하며 난 그렇게 왜 헛된 시간을 일하고 눈물 짓는 버전의 정대만을 맡고 있는 청주 사는 계란 강윤입니다. 그 정대만이 우리 같은 세대, 그러니까 우리 아재 세대에서는 가장 그쵸. 사랑받는 캐릭터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불꽃남자, 멋진 불꽃남자들 두 분 모셔왔습니다. 오늘까지는 브라이언 군이 이제 핀란드 출장의 여파로 아직 시차 적응도 못했을 텐데 또 감기 걸렸더라고요, 결국에. 그러니까요. 예상한 대로. 예. 추운 나라를 갔는데 감기가 안 걸린다는 게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 팀에 외대 골골도 있고 감기 골골도 있고 어쨌든 골골이라서 골다방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합류할 텐데 얼른 또 감기 나와서 잘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주말이었죠. 이제 모 지역에 가서 풋살 시합을 하고 왔습니다. 저희 골다방 크루로선 세 번째 경기를 갖게 됐던 것 같은데 결과는 아직 저희가 오픈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영상으로 지금 제작 편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스포는 할 수 없지만 아주 재밌었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거의 한 달 만에 축구해서 그런지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역시 세월은 야속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건어스님은 아주 그냥 날아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헐헐 나셨는데. 헐헐하는 적개꼬리 수준이었는데. 칭찬을 더 해보세요. 기분 좋네요. 칭찬 들으니까. 거의 늙어버린 배서준 수준. 제가 그날 저희 골다방 크루 풋살팀 총 7명이 이제 그쵸. 스쿼드였잖아요. 그래서 그 나이를 계산해 봤거든요. 한 저희 30, 평균 나이가 몇 살일 거라고 한 생각하십니까? 35세? 강윤님은 38세. 정확하게 37.4세였습니다. 아하. 그것도 노장들이네. 정하늘 군이 있어서 깎인 거예요. 그쵸. 96년생 정하늘 네. 군이 있어서. 우리 그 이제 하늘이랑 이제 승원이 빼면은 39.5인가 그 정도. 어허. 근데도 이제 상대 팀 해주신 분들이 이제 20대, 30대 요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 정도 상대로 저희 상당히 잘 싸운 거 아닌가. 그렇죠. 선전하고 왔죠. 네, 굉장히 선전한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대활약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 대활약은 화면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까지 편집하다 왔거든요. 네. 그냥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어요. 오. 그 영상으로 곧 제가 올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거든요, 영상. 그래서 비시즌이라고 저희 영상 외면하지 마시고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윤님 뭐 하실 말씀 있다고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제 인스타를 보면서 네. 저희 수원 지지자분들을 제가 많이 팔로우하고 있는데 네네네. 우리 지지자분 중에서 이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는 모징불 님이 네네네. 스토리를 올리셨는데 홍콩 여행을 가셨더라고요. 네네네. 어디를 가셨나 봤더니 지미스 님이 지난 홍콩 여행 때 그 꼴다방 스티커를 붙였던 그곳에 가셔서 네. 스티커를 영상으로 촬영하시면서 아직도 스티커가 남아있는 걸 인증해 주셨습니다. 엄청 반갑더라고요. 네. 그게 아마 제가 4월에 갔었나. 그쵸. 싶은데. 올해 초에 가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름 때 가셨던 것 같은데. 그거를
비가 하도 많이 오는 지역이어가지고 깨지지 않았을까, 잘 붙어있나 그 걱정을 내내 하고 살았었어요. 근데 모징불님이 또 인증을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 구독도 해주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구독하고 있고 저희 저도 구독하고 채널도 있습니다. 구독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경기장에서 한번 뵈면 또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인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 홍콩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있는 그 계단에 그 붙여놓은 그 스티커 붙여놓는 그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아직 붙어 있으니까 혹시 여행 가시는 분들 그 앞에서 인증샷 찍어 주시면 뭐 선물은 없습니다. 저희가 기쁠 감사할 것, 뿐입니다. 네,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매우 기쁠 것 같으니까 인증 인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K리그도 모든 일정이 이제 딱 한 경기만 남겨놓고 있는데, 매북과 서울 이랜드 2차전만 빼고는 승강 플레이오프가 이제 끝이 났어요. 아산과 이제 대구가 붙었었죠. 1, 2차전 이제 경기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됐죠? 네, 1차전은 충남 아산이 4대3으로 승리를 했고요. 네. 2차전에서는 대구가 3대1로 승리를 하면서 총 스코어 6대5로 대구가 잔류에 성공을 했습니다. 야, 건어스님께서는 아산이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전반전까지만 해도 그럴 줄 알았죠. 1차전 그쵸, 크게 전반전. 이기고 있었으니까. 예. 예. 근데 이제 그 제가 경기를 쭉 봤는데 그 후반 추가 시간에, 그러니까 후반 거의 40분 이후에 두 골을 먹히면서 4대3이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 2차전 가면 대구가 살아남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아산이 이겨서 끝나고 막 팬들이랑 세레모니하고 하긴 했지만 선수들과 감독 입장에서는 사실 졌다고 생각했을 거거든요. 맞아. 이겼는데도. 찝찝하게 이겼죠. 예. 좋게 이기지 않았죠. 그러니까 대구 입장에서는 완전히 강등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1차전 세징야의 99분인가? 그때 골이 들어가면서 우리 잔류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졌었기 때문에 대팍에서는 대구가 아마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이걸 보면은 그런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역시 팀의 에이스, 그다음에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가 있는 팀, 그 슈퍼스타가 있는 팀은 위기에 빛나지 않나. 그 보유한 그런 선수를 보유하고 안 했고의 차이가 결과를 만들지 않았는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에드가 세징야, 세드가 딸깍 있으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확실한 에이스가 있는 팀이 이런 단두대 매치에서는 분명히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진짜 충남 아산 입장에서 엄청 억울할 것 같아요. 그 1차전에서 완벽하게 이겨놓고 후반에 잘해놓고, 먹은 골들도 시원찮게 먹힌 골들이잖아요. 굴절 막 이래가지고. 맞아요. 예. 그리고 본인들 실수도 있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스쿼드의 두께라는 생각이 드는 게 2차전에서 에드가를 전반을 거의 쉬다시피 하고 이제 병만 막판에 내보내요. 체력 안배를 해주는 거겠죠. 네네. 근데 그게 충남 아산 안 됐죠. 황기욱이나 이은범 같은 선수, 그다음 강준혁 같은 선수들이 결국 풀타임으로 두 경기를 다 뛰어야 됐고, 그게 연장 마지막 극장골에 영향을 끼친 것 같아서 결국에는 또 이 1부, 2부 선수단 퀄리티 차이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대팍은 우리가 일부 올라가서 방문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잘 됐어요. 원정 티켓 구하기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대구 원정은 거의 사실상 포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 아산으로 원정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은 또 그 대진이 있었죠. 네, 지난주 일요일이죠. 12월 1일 오후 4시, 16시에 목동 종합경기장에서 서울 이랜드와 전북 현대 뭐죠? 전북 현대자동차 아닌데? 전북 전북 현대인가요? 메터스. 모터스? 전북 현대 전북 현대 메수스? 전북 현대 금전 메수스? 그 팀하고 이제 붙었는데, 그 원정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K리그 1팀인 전북 메수스가 2대1로 역전승을 하고 왔습니다. 역전승? 네, 2대1로 승리를 하고 이제 홈에서 이번 주말에 경기가 있습니다. 2차전은 이제 전주성에서 할 텐데 이거 네. 어떻게 보세요, 전망을? 저는 보면서 이게 이제 이길 만한 경기는 아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메수스가. 네. 근데 결국에는 이것도 이제 딸깍 한 번이 가능한 선수단 퀄리티 깊이의 차이겠죠. 예. 누가 나가고 누가 들어오든 거의 다른 팀에서는 주전급으로 뛸 수 있는 선수들이 질비해 있으니까 그 선수들이 뛰어서 결과를 만들어내서 그 부분을 이제
이랜드가 어떻게 넘어서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 저는 뭐 계속 말하지만 그래도 이랜드가 올라가고 매수가 내려와서 개판 나는 걸 보고 싶다. 음,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바람이죠. 커너스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1차전이 제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잖아요. 네. 예, 이번 경기도 제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것 같아요. 그럼 예상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매북이 잔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반대가 될 가능성이 음, 높다는 거죠. 오호. 예. 어떻게. 저는 이랜드랑 그 하이라이트만 봤을 때는 이랜드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 매북이 강윤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 찬스에 딸깍 한 번이 가능했던 팀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랜드의 1차전의 공격진들이 사실은 뭐 주전급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이준석 그리고 몬타뉴 선수가 나왔었는데 2차전에서는 이랜드가 풀스쿼드를 가동할 수 있다면 아마 대역전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아마 첫 골을 넣는 팀이 저는 이길 것 같아요. 누가 되든. 예. 그래서 첫 골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저도 그 생각 들었는데, 지금 궁지에 몰린 팀은 서울 이랜드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마지막 경기 이겨야 되는 경기에서 궁지에 몰린 팀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플레이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뒤도 안 돌아보고 플레이할 거기 때문에 우당탕 골이라도 한 골이 먼저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거 들어가면 진짜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뭐 온 우주의 기운이 김도균 감독에게 있었으면 좋겠네. 아, 너무한가? 네, 하여튼 농담 삼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 막상 2부 리그에서 경험을 해보니까 뭐 전북이 내려오든 뭐 누가 내려오든 누가 잔류하든 우리 팀은 우리만 잘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력을 잘 갖고 닦으면 어떤 팀을 만나도 문제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번 시즌에 무엇을 잘했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 포지션별로 잘한 점은 무엇이었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또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골키퍼, 사이드백, 센터백 이렇게 수비 그룹으로 묶어서 분석해 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미드필더와 공격진을 묶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미드필더에는 수비형, 공격형, 중앙 미드필더 이 다 구분하지 않고 요 중앙에서 플레이하는 선수들을 다 모아서 저희가 묶도록 하겠고요. 윙어, 뭐 윙포워드, 스트라이커는 공격진으로 포함시키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미드필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주요 스쿼드로는 홍원진, 강영묵, 이종성, 김보경, 박상현. 뭐 박상현 선수는 부상이 있어서 조금밖에 뛰질 못했었고요. 최성건 선수 부상 복귀해서 조금 또 뛰었던 경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피터, 김상준, 임대 왔던 이재혁 선수도 있었는데요. 뭐 카즈키 선수는 떠났으니까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중원 자원으로 활약했다고 보는데 각 패널분들의 미드필드진에 대한 평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A부터 D까지 평점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코멘트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앙 미드필더의 경우에는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퉁가라, 카즈키, 유재호 선수가 떠났고 홍원진, 피터, 이재욱 선수가, 그리고 군 전역 후에 강현목 선수가 새로 합류했기 때문에 이들의 활약을 평가하기가 매우 쉽지가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올해 수원 미드필더를 보면서 들었던 한 가지 생각은 도대체 베스트 조합은 무엇인가 였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36라운드까지 수원의 미드필드 조합은 계속 바뀌었는데요. 홀딩 미드필더로는 이종성, 김상준, 유재호, 카즈키가 출전한 적도 있고, 좌측 미드필더에도 마찬가지로 이종성, 김상준, 툰가라, 카즈키, 강현묵, 피터, 심지어 파울리뇨 선수도 출전을 했었고요. 오른쪽 미드필더로는 툰가라, 김보경, 카즈키, 강현묵, 파울리뇨, 이규동 선수가 출전한 적도 있습니다. 아무리 여름 이적 시장에 선수들이 바뀌었다지만 이렇게까지 조합이 계속 바뀌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나마 홍원진 선수만 홀딩 미드필더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들의 출전 시간까지 얘기하면 길어지기도 하고 아마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제외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더에서 상대를 압도하거나 호흡이 맞는 모습은 잘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2명의 공격형 미드필더를 사용하는 전술을 사용했는데요. 그럼에도 공격 진영에서의 활약은 매우 부진했습니다. 파울리뇨 선수와 이기동 선수를 포함한 수원 미드필드 8명의 공격 포인트는
총 8골 11도움인데요. 아시다시피 올해 안양의 마테우스 선수가 기록한 게 7골 11도움입니다. 허허. 예. 그러면 이 선수들이 슈팅이나 키패스가 부족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안양의 마테우스 선수는 경기 평균 2.56개의 슈팅과 1.83개의 키패스를 기록했고요. 우리의 파울리뉴 선수는 경기 평균 2.42개, 그리고 1.92개의 키패스를 성공했습니다. 피터 선수도 1.79개의 슈팅과 0.57개의 키패스, 강현목 선수는 1.18개의 슈팅과 0.73개의 키패스를 성공시켰습니다. 물론 골을 못 넣은 공격수들 탓에 도움이 낮은 것도 맞지만 슈팅 숫자는 절대 부족하지가 않았거든요. 네. 예, 어쨌든 말하자면 끝이 없기 때문에 올해 미드필드 선수들의 전체적인 활약은 C와 D 사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꽤나 낮게 책정을 하셨네요. 예. 그리고 지금 어금니를 굉장히 꽉 깨물고 네, 하는 게 이 느껴집니다. 편을 준비하면서 네. 좀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아니, 아침에 저기 회사에 있는데 하늘이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아, 건너스 형님이 요번 편 정말 벼르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네. 네. 그 아까 전에 말씀하신 왼쪽 미드필더, 오른쪽 미드필더는 저희가 이제 중원에서 역삼각형으로 놨을 때 그 위에 그렇죠. 예. 그거 중앙 말씀하시는 왼쪽, 거죠? 중앙 예, 예. 오른쪽. 예, 그렇게 요즘 이제 흔히 메잘라라고 불리는 그렇죠. 포지션이죠. 예.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강윤님 평가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근 축구의 흐름을 보면 한 경기에서 미드필더 포지션에 출전한 선수는 포메이션에 따라서 보통 2명에서 3명입니다. 저도 이제 건너스님처럼 주전이 모호했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저는 그걸 좀 더 강하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측면 활용이 중요해지다 보니 중앙지향적 선수 4명을 위치시키는 다이아몬드형의 442,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형태로 배치되는 4명의 미드필더보다는 윙플레이어를 배치시키고 미드필더 2명에서 3명을 놓는 형태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지미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시즌 미드필드에서 자주 얼굴을 비춘 선수를 나열하면 이종성, 김상준, 홍원진, 강현목, 피터 정도고 김보경, 이재욱 선수가 드문드문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리고 부상으로 박상혁 선수와 최성훈 선수가 매우 적은 경기만 소화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해도 벌써 9명이에요. 맞아요. 여기에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경희대에서 내려온 박우진, 자유 선발로 시즌 초에 합류한 임지훈, 23년에 준프로 계약으로 합류한 이면섭, 올해 합류한 김성주까지 총 13명의 선수가 스쿼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B군을 나눈다 뭐 이런 소리도 시즌 중반에 있었죠. 맞죠. 예. 한 시즌에 2명에서 3명 정도가 주전이고 후보 선수까지 많아야 5명에서 6명, 뭐 7명까지가 경기에 나설 수 있는데 그 2배 가까운 수가 스쿼드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나친 스쿼드의 양이죠. 이 감독이 중간에 바뀌면 나타나는 안 좋은 현상의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타 팀과의 비교를 위해 승격하고 승격 프로에 나선 상위 3팀의 스쿼드를 찾아봤는데요. 미드필더로 구분되는 선수가 안양은 9명, 충남 아산은 10명, 서울 이랜드는 8명입니다. 안양의 경우 미드필더로 구분되는 마테우스 선수는 사이드 플레이어로 나서기도 했고 충남 아산의 미드필더로 등록되어 있는 황규 선수가 주로 센터백으로 기용되었기 때문에 타 팀은 보통 8명에서 9명 정도의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럼 이게 주전 선수, 그 다음에 스쿼드 플레이어, 그리고 연습할 때 같이 뛸 수 있는 플레이어들까지 주전, 벤치, 스쿼드 플레이어 이렇게까지 해서 8명에서 9명이에요. 이것도 그래도 꽤 많은 편이 되는데 우리는 13명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 파울리뉴나 이규동도 요 그렇죠. 자리에서 공격형 또 뛰기도 미드필더로 했었으니까 예, 기용되기도 꽤나 했죠. 많은 거죠. 예. 네. 이 타 팀들의 출전 기록을 보면 주로 2-3명의 주전 선수와 1-2명의 교체 선수로 시즌을 보냈어요. 그래서 미드필더 선수들이 30경기 뛴 선수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없죠. 우리는 저 많은 선수 중 후반기에 홍원진을 제외하면 확고한 주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를 꼽기 어려웠습니다. 기록상으로도 그렇고요. 선수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 미드필더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기량 자체가 좋은 시즌도 아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점수를 주자면 C, 그나마 평균적인 활약이었다. 원래는 더 낮을 수도 있는데 이제 뒤에 더 낮은 포지션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C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두 분 다 평가가 이제 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이번 시즌의 미드필더는 뛰어나지 못했다. 타 팀과 비교했을 때도 리그에서 압도적인 모습은 보이지 못했다. 뭐 이런 느낌도 지금 받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이 우리가 중원을 꽉 못 잡고 가는 시즌 이 내내 보였는데 선수 역량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전술상 성향이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그 두 가지가 겹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복합적으로. 예. 네, 이제 내용을 전달하기 앞서 미리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선수 개인을 거론한다고 해서 그 선수가 모든 것의 원흉이다, 범인이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팀에서 뭐 가장 좋았던 선수이거나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를 들을 먼저 밝히고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들고 싶은 선수는 강현묵이었는데요. 네. 강현묵이 제대할 때 제가 그 이전에 이제 천안전 막 이런 얘기하면서 강현묵 제대하면 달라질 거다 굉장히 기대를 밝히기도 했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김천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먼저 기록을 살펴보면 23년 1월 입대 후 김천 상무 소속으로 K리그2에서 23경기 6골 4어시스트 그리고 K리그 1로 복귀해서는 15경기 2골 1어시였습니다. 기록이 엄청 좋다라고는 할 수는 없죠. 이 공격 포인트로만 보면. 네. 예, 부상만 아니라면 그래도 완벽한 주전으로 출전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시기 김천 상무의 중앙 미드필더 라인업을 보면 대전의 김현욱, 김준범, 울산의 원두재, 강원의 김동현, 매수의 김진규, 제주의 김봉수 등 K리그에서 당연히 주전으로 뛰는 선수들이 예.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상만 아니면 무조건 강현묵이 선발로 뛰었어요. 그만큼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좋았다는 뜻이죠. 실제로 총 38경기 나서서 8골 5어시라고 보면 미드필더 특히 이제 공격적인 미드필더 자리에서 나쁘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보통 한 시즌이 36경기니까 예, 내년 시즌 또 39경기 될 거고요. 강현묵 선수와 마찬가지로 청주에서 완벽하게 주전으로 뛰었던 피터와 홍원진, 부산에 임대 가서 완벽하게 주전으로 활약했던 김상준 등 선수들의 역량이 많이 부족하지도 않았단 말이죠. 근데 이 선수들을 데려와서 플레이 시켜보니까 우리 마음에도 안 들었고 감독 마음에도 안 들었어요.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변성원 감독이 구상한 전술을 소화할 역량이 있는 선수는 아니었다. 이 선수 개개인으로 보면 역량이 없는 선수들은 아닌데 변성환 감독이 구상한 전술에는 맞는 선수가 아니었다. 즉 감독이 선수에 맞는 전술을 구사하지는 않았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복합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감독이 여러 가지 전술을 다양하게 소화할 수 있는 선수들의 퀄리티였으면 감독이 내놓는 전술을 다 소화했을 것이고 그러면 선수들이 그거에 좀 안 맞으면 그 선수들에 맞는 전술을 또 감독이 만들어줬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서로 안 맞았으니까 감독의 전술적 역량과 선수들의 기량적인 역량이 두 가지가 다 아쉬운 시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하기야 두 가지 다 문제니까 우리가 잘해 보이지 않았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기훈 감독 시절을 생각하면 선수 역량 문제가 4, 전술 성향이 6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염기훈 감독 시절을 계속해서 지적했던 문제가 전방에서 상대를 교란시키는 움직임이 없이 숫자만 많이 배치한다는 거였잖아요. 상대 진영에서 짧은 패스로 공은 많이 만졌지만 실제적으로 상대 뒷공간을 전혀 공략하지 못했죠. 변성환 감독이 오고 나서는 중앙보다는 측면에서 주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중앙 미드필더의 경기 관여가 더 낮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측면에서 미드필더의 도움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단순히 전술 성향만의 문제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주춤했던 시기에 미드필더의 조합과 세부 전술이 계속해서 흔들리면서 더더욱 미드필더들이 힘을 쓰기 어려웠고요. 어쨌거나 결론을 얘기하자면 변성환 감독이 도중에 부임하고 이적 시장에 선수들을 교체하면서 선수들의 조합과 자리를 테스트한 시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이유가 가장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테스트하는 시즌이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그 변성환 감독님이 추구하는 축구를 보면 말씀하시는 것만 보면 우리가 이제 주도적으로 중원에서 주도권을 잡고 경기하는 그런 지배하는 경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근데 막상 그런 모습은 못 보여줬던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사이드에서 빌드업 계속 풀어나가려고 했던 것도 그랬고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하시는 방향과 실제 구현되는 전술이 달랐던 이유. 저희가 국가대표에 MB 감독님이 부임한 이후에 그 경기들을 지켜보면은 사이드 일변도의 전술을 구사하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사이드를 활용하는 이유는 상대가 중앙을 두텁게 수비하지 못하도록 이제 분산시키기 위해서라고 많이 했었거든요. 네. 예, 뭐 경기 결과는 차치하고 그 당시 경기를 보면 내용이 굉장히 좋지 못했어요. 예, 실제로 염기훈 감독 시절에는 측면 활용도가 떨어져서 중앙만 고집하다가 뺏겨서 역습 맞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때 저희가 팟캐스트에서 제발 측면 좀 경기장 좀 넓게 써라 막 노래를 맞아요. 불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변성환 감독이 오고 나서는 측면을 넓게 경기장을 시원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되게 후련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변성환 감독은 측면 일변도의 전술을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도 측면만 막으면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연기훈 감독 시절에는 14경기 18골로 경기당 1.29골을 넣었는데 변성환 감독은 22경기 28골로 경기당 1.27골을 기록했거든요. 경기 평균골은 오히려 줄었네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네요. 5연패를 하던 시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예. 그때는 1대 0으로 계속 졌는데도. 그 그렇죠. 무득점이 많았을 텐데도.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과유불급이란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러지 못한 것만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쪽만 계속 고집한 게 좀 이번 시즌에 저희에게 좀 독이 되지 않았나 싶고, 예, 내년에는 측면과 중앙을 모두 잘 활용할 수 있는 축구를 구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팀에서 보여준 모습이나 청소년 대표팀 시절의 전술을 보면 제가 보는 관점에선 사이드 플레이를 굉장히 선호하는 감독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이제 가장 주목받았던 17세 이하 대표팀에서의 전술을 보면 높은 라인, 강한 압박으로 상대가 볼을 갖고 있는 시간을 줄이고 탈취한 공은 빠른 측면 전개를 통해서 공격해 나가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수원에서도 사이드를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 성향은 비슷했지만 방식에 차이가 있었는데요.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차이는 역동성이었습니다. 예, 수원에서도 사이드를 활용하는 성향은 비슷하지만 이 공격 전개 시 많은 선수가 전방으로 뛰어나가면서 적극적인 오버래핑과 미드필더 윙어 간의 원투 패스 또 스위칭을 활용하던 청소년 대표 때와 달리 선수들이 자기 위치를 고수하는 모습이거나 아니면 적극적인 전방으로 가담을 자제하면서 전술의 역동성이 사라져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앞서서 선수단에 맞는 전술을 구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시즌 중에 많이 사용하던 4-2-3-1 두 명의 낮은 자리에 놓는 미드필더를 놓거나 혹은 4-3-3으로 놓고 미드필더 한 명을 아래로 놓고 공격적인 위치로 미드필더 두 명을 배치하는 이 포메이션이었는데 이 경우 핵심은 최근에는 메잘라라고 불리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이 선수들이 측면으로 오버래핑을 해주고 그렇죠. 이런 측면 가담이 굉장히 중요한 전술이 이 미드, 3미드를 쓰는 전술인데요. 그리고 윙플레이를 살리는 전술인데요. 우리 이 미드필더 라인업에서 공격적으로 쓸 수 있는 자원은 강현묵, 피터, 박상혁도 있지만 이제 부상이었고 시즌 후반에는 김상준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은 중앙지향적이지 사이드에 가담하는 성향의 선수들이 아니에요. 맞아요. 사이드로 이렇게 찢어가는 플레이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예. 네, 이런 선수들은 3미드를 구상하다 보니까 사이드를 전술을 쓰는데 사이드로 풀어나가지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이번 팟캐스트를 들어오기 전에 포항과 울산의 그 코리아컵 결승전을 봤는데 전반전에 루빅손 선수를 사용하는데 루빅손 선수 그 자체로도 굉장히 좋은 선수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그 선수를 살리려고 이 메잘라 위치에 나왔던 보야니치 선수하고 고승범이 다 왼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방에는 주민규 홈자가 있고 반대편에서 엄원상이나 그런 선수들이 가담해져 있고 왼쪽 측면에 선수 3명이고 거기다가 왼쪽 수비수인 이명재 선수까지 올라와서 4명이 위치하면서 포항의 수비수 3명보다 많은 숫자를 점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왼쪽에서 풀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축구에서는 숫자 싸움이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는 숫자 싸움을 가담할 만한 역동성을 팀이 가지고 있지 못했다. 이래서 결국에는 굉장히 어려웠고 이 감독이 본인이 선호하는 전술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청소년 대표 때 역동성이 가능했던 이유는 저희가 누누이 말하지만 청소년 대표는 소집해서 경기하고 흩어지는 기간이 짧습니다. 리그는 길고요. 한두 경기 이렇게 역동성 갖고 플레이하다 보면 10경기 이상 이상 플레이를 하면 선수들이 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스쿼드 뎁스가 중요하죠. 근데 스쿼드 뎁스가 또 그만큼 두텁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이 변상환 감독이 자기가 어떤 전술을 써야 되는지 혼란이 온 것은 아닌가 하고자 지향하는 건 있는데 선수들이 자기 원하는 만큼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웠고 또 선수들도 그것들을 다 해낼 수 있는 다재다능함은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지적 또 분석해 주셨고요. 그 메잘라 전술을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이제 수원이 이번 시즌에 보여줬던 그 역삼각형 메잘라를 세우는 4-3-3 전술을 클록 감독이 리버풀에서 잘 구현을 했었거든요. 오랫동안. 그때 활용법을 보면 그 제임스 밀러 아시나요, 혹시? 네. 알죠? 이게 중앙 미드필더인데도 이 선수가 뭐 풀백도 보고 사이드 플레이도 꽤 하는데 이 선수를 메잘라로 세우고 사이드에는 오른쪽 사이드에 이제 살라가 뛰잖아요.
살라가 사이드에서 수비수들을 끌고서 박스 안으로 들어오면 제임스 밀러가 그 뒤를 돌아서 사이드에서 뭐 크로스를 하다가 이런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메찰라 전술의 뭐 정석인가 이런 느낌도 받았는데, 이번 시즌 수원의 4-3-3은 윙어가 뭐 박스 안으로 이렇게 질질 선수들을 끌고 간 것도 좀 많이 못 본 것 같고, 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메찰라 위치에 있는 공미롤의 선수들이 사이드로 이렇게 좀 빠져나가서 수비 교란도 없었고,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문제점이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도 같은 궤를 해주신 분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부분도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우리가 계속 원보란치를 썼잖아요. 홀딩 미드필더 한 명을 세우는. 근데 이게 홍원진 선수가 계속해서 시즌 내내 고립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선수의 롤이 이게 아닌 건지, 아니면 이 선수를 도와줄 수 있는 투미들, 그러니까 투보란치 체제로 가는 게 맞았는지. 홍원진 선수도 기성용처럼 뒷라인 이런 플레이메이킹 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운 모습을 보여준 것도 사실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나요? 용어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하자면, 볼란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수비형 미드필더를 뜻합니다. 네. 현대 축구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넓은 범위에서의 커버와 수비를 보호하는 1차 저지선 역할, 거기 빌드업의 시작점 역할까지 맡아야 하기 때문이죠. 질문에서도 말씀하셨던 딥라인 롤, 딥라인 플레이메이커라는 역할은 그래서 홍원진에게 부여됐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딥라인 플레이메이커라는 것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위치하면서 수비수들이 탈취한 공을 받아서 전방으로 전개하는 첫 시발점이 되는 역할을 하는 포지션이다. 그래서 공격을 조율하는, 공격을 조립해 나가는 첫 단계가 되는 포지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체력과 넓은 시야, 좋은 킥력이 필수인 자리입니다. 전술적인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연결되는데요. 이 딥라인 플레이메이커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비적인 보조와 전방 가담을 소화할 수 있는 박스-투-박스형, 활동량 많은 박스-투-박스형 미드필더가 같이 운영되는 게 거의 요즘은 필수적이라고 보여요. 이 박스-투-박스형은 말 그대로 우리 박스에서 상대 페널티 박스까지 오가면서 왕성한 체력을 바탕으로 공격과 수비 모두에 가담하는 역할인데요. 우리 팀에서는 피터나 이지혁 선수가 그래도 이 역할을 좀 맡아줬죠. 문제는 이 두 명의 미드필더가 이렇게 운영될 경우 공격적인 역할에 치중하는 미드필더 선수는 한 명이 되어버립니다. 공격형 미드필더가. 그러면 좌우 윙들 도와서 측면 플레이를 완성시킬 선수가 부족해지는 거죠. 득점이 부족한 수원이다 보니 공격이 치중하며 홍원진을 도와야 할 박스-투-박스형 미드필더 선수가 전진해서 위치하고 자연스레 홍원진이 갖는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게 지금의 수원 전술의 상황이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홍원진에게 압박이 들어오면 우리 빌드업이 가로막힌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현대 축구에서는 볼 플레잉 센터백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딥라인 플레이메이커의 역할을 분산하고 센터백이 직접 전진하면서 패스까지 빌드업이 시발점까지 되는 발기술 좋은 센터백이 중용받기 시작되고 있어요. 한호강 선수가 이런 역할을 맡았지만 그 역할을 수행하기엔 좀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번 시즌 홍원진의 패스 기록을 살펴보면 총 785개의 패스를 성공하면서 리그에서 14번째로 많은 패스를 보는 선수입니다. 패스 숫자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빌드업의 핵심이었죠. 하지만 전방 패스보다 횡 패스를 더 많이 했고 어시스트는 또 없었으며 키패스도 시즌 총 3개에 그쳤어요. 선수가 탈 리그급의 역량을 갖춘 로드리 같은 선수가 돼버렸다면 모든 걸 다 수행하면서 공격 가담도 하면서 어시스트도 해주면서 뒷공간도 쓸어줬겠죠. 그렇지만 냉정하게 우리에겐 그런 선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우리가 눈으로 활약했듯이 이 선수가 아주 바닥을 치는 부족한 선수는 또 아니었어요. 결국 전술적으로 이 선수를 더 활약하게 해주지 못한 점이 더 크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건너스님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죠? 네, 저는 공격적인 축구를 하려면 지금과 같은 그 4-3-3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4-1-4-1가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고 뭐 그것도 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4-1-4-1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확실한 후방 빌드업 패턴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후방 빌드업을 잘하는 팀들을 보면 대부분 그러니까 3명의 센터백과 2명의 미드필더, 그러니까 3-2 빌드업을 하거나 반대로 2명의 센터백과 3명의 중앙 미드필더를 사용하는 2-3 빌드업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측면에서 빌드업을 시작하는 우리 팀에게는 3-2보다는 2-3 빌드업이 더 어울리긴 할 텐데 우리가 그러면 후방 빌드업이 왜 잘 안 됐냐를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도 살짝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선수들의 간격이 일단 너무나도 넓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거리 패스가 압도적으로 많죠. 기록을 잠깐 말씀드리면 변성환 감독 부임 이후에 경기 평균 436개의 패스를 시도했고 그 중에서 중거리 패스가 평균 188개, 단거리 패스가 215개로
단거리 패스의 비중이 49%입니다. 반면 염기훈 감독 시절 수원은 경기 평균 416개의 패스를 시도했고 그 중에서 중거리 패스가 156개, 단거리 패스가 232개로 전체 패스에서 56%를 차지했습니다. 쇼패스 위주로 경기를 풀어나갔다는 그렇죠. 뜻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선수 간격이 더 좁았다는 거죠. 염기훈 감독의 수원 시절이. 물론 이 수치가 안정적인 후방 빌드업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중거리 패스가 많다는 건 지난번에 강윤님 말씀대로 상대를 한 번에 패싱하는 패스를 많이 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후방에서의 중거리 패스는 템포도 늦고 상대방에게 충분히 대응할 시간을 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선호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좀 얘기가 센 것 같은데 저는 투 미들보다는 확실한 빌드업 패턴을 개발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감독님께서 선수들에 맞는 맞춤 전술보다는 뭔가 그 생각하신 구상하신 그 이상을 안 맞는 선수들로 계속해서 하려다 보니까 뭐 조합도 그렇고 전술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언밸런스한 느낌만 계속 났던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좀 잠깐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앞에서도 그 패널분들께서 언급해 주셨잖아요. 역동성이 부족해 보인다. 박투박 미드필더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우리 박스투박스 미드필더 퀄리티도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았고요. 특히나 그 중원 미들의 활동량이 또 역동성도 그렇고 떨어져 보이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은데 내년 영입 기조 혹은 선수 기용 때 이 부분 충분히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활동량 수치를 아무리 뒤져봐도 나오지가 않아서 우리 선수들이 예. 얼마만큼 뛰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활동량이 떨어져 보인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렇군요. 작년 네. 말의 기록을 살펴보니까 활동량이 가장 많았던 선수가 지금은 강원에 있는 김강국 선수로 한 경기에 대략 12km 정도 뛴 걸로 나오고요. 많이 뛰네. 예, 예. 작년 5위가 충남 아산의 박세직 선수인데 경기 평균 11.3km 정도를 뛰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대부분 선수들이 아마 10에서 11km 사이 정도를 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활동량이란 것도 결국에는 전술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사 우리 선수들이 활동량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단순히 체력이 부족해서는 아니라고 아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템포가 빠르고 공수 전환이 막 빠르게 이루어져야 그만큼 선수들이 많이 뛰겠죠. 많이 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경기에서는. 그런데 우리를 상대하는 상대팀은 라인을 내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후방에서 천천히 빌드업을 사용하는 전술을 쓰다 보니까 저는 선수들의 활동량이 많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물론 내년에 우리를 상대하는 팀들이 올해처럼 뭐 라인을 내리고 역습만을 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활동량이 좋은 선수를 기용하는 게 뭐 무조건 좋긴 합니다만 뭐 말씀하신 대로 활동량이 떨어져 보이는 것은 선수들의 체력적인 문제가 아닌 전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방에서부터 좀 빠르게 압박하는 전술을 잘 갖고 닮는다면 뭐 이런 활동량 문제도 충분히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상대하는 팀들이 보통 라인을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미드필더들이 편하게 받으면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상대 압박에 밀려갖고 공을 제대로 못 잡거나 홍원진이 고립된 이런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공간을 계속 찾으려고 많이 뛰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국에는 전술의 문제고 방금 말씀드린 이제 빌드업 패턴의 문제인데요. 빌드업 그러니까 패턴. 상대 네. 선수가 내려갔을 때는 우리가 같이 라인을 올려서 우리 선수들 간의 간격을 좁혀서 뭐 주고받는 패스. 그러니까 미끼가 되는 선수가 있어서 그 선수에게 줬다가 다시 리턴을 받고 그 선수를 끌어들이면서 생긴 빈 공간을 다른 선수가 공략하는 그런 식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뭐 기억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센터백이 양쪽으로 넓게 벌려 있고 양쪽 사이드백도 넓게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올라가 있고, 예. 센터백이 옆에 있는 센터백에게 중거리 패스를 하고 또 센터백이 앞에 있는 윙백에게 중거리 패스를 하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의 움직임은 적고 우리의 움직임도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저는 이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홍원진 선수가 고립되는 이유도 주변에서 홍원진 선수가 여유 있게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고 위치에만 계속 머물러 있다 보니까 홍원진 선수가 계속 아무리 중앙에서 뛰어다닌다 한들 상대 한 명이 맨투맨을 붙어버리면 받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예, 저는 그 문제가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활동량보다도 전술적인 문제, 우리의 빌드 패턴 부재가 이런
현상으로 보이게끔 만들었다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강윤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아쉽게 활동량 수치를 구하지는 못했어요. 이게 찾아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활동량 수치는 그렇군요. 명백하게 나오는 게. 대신 이제 K리그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발표했던 피지컬 데이터를 쭉 살펴봤는데요. 우리 선수가 명단에 올랐던 것은 4월 스프린트 횟수 148회, 스프린트 거리 3.1km로 김주찬이 3위 했던 적. 6월에 스프린트 횟수 154회로 김주찬이 2위, 139회로 이시영이 5위로 한번 또 이름 올렸고, 뭐 스프린트 거리 총거리 3.2회로 김주찬이 2위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프린트로는 김주찬, 이시영 선수가 좀 올렸어요. 그런데 활동량 데이터에서 총뛴 거리수, 이게 이제 그날 경기 활동량이죠. 총뛴 거리수에 대해서 올라온 적은 9월에 파울리뇨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9월 파울리뇨가 4경기에서 42.38km를 뛰면서 뛴 거리 5위를 한 적이 있어요. 그 42.38km가 5위라면 경기당 10점 몇 킬로 뛴 거죠. 네, 냉정하게. 그러면 냉정하게 이번 시즌 우리 선수들의 활동량이 좋진 않았다라고 보여요. 그렇게도 산출할 네, 수 유추를 있겠네요. 해본다면.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활동량이 아쉬웠다고 볼 수 있는데, 염기현 감독 때도 그랬고, 변성환 감독 때는 더욱더 선수들의 활동량이 중요한 전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활동량이 낮은 것은 상당히 아쉽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활동량이 중요한 전술 기초가 된다면, 많이 뛰는 선수 영입은 필수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자면, 탈압박이 되는 미드필더가 있다면 말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전술의 영역을 넘어선 선수 역량의 문제인데요. 뭐 지금 K리그에서 탈압박이 되는 미드필더를 고르라면은 마땅히 생각이 안 나요. 그 수원의 안데르손인가요? 안데르손. 네. 근데 그 선수 또 윙어적인 위치도 많이 나오고, 뭐 과거로 따지면은 이제 대전에서 뛰던 황인범, 뭐 대표적인 중앙 미드필드에서 탈압박을 잘하던 선수다 치면 제가 아스널을 좋아하다 보니까 산티 카솔라 같은 선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중앙에서 압박이 들어와도 탈압박을 쉽게 할 수 있는 선수가 하나 와주면 동료들의 활동량이 확 줄어도 전술적인 플레이가 확 풀려버립니다. 그렇죠. 효율적으로 또 뛸 수 네, 있고. 그러니까 그런 선수가 영입이 되던가. 산티카솔라가 레알 오베이도라는 그 스페인 2부 팀에서 지금 선영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데, 이니에스타처럼 마지막을 아시아에서 한번 보내도록 데려오던가, 코치까지 해준다고 그러고, 아니면 뭐 이제 결국에는 활동량 좋은 미드필더를 데려오던가 둘 중에 하나로는 풀어가야겠죠. 활동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활동량 좋은 선수 혹은 이것을 탈압박이나 이런 기술적인 부분으로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 뭐 둘 다 오면 좋고요. 내년 영입 기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박상혁 선수도 부상에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강영묵 선수도 있고, 이 두 선수가 떠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겨울 이적 시장에 떠나지 않는다면 이 두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 달라 보이긴 해도 또 비슷한 면도 있거든요. 사실상 이 신체적인 피지컬도 좀 비슷한 편에 속하고, 공미로를 맡을 거예요, 아마 이 두 선수 모두 사이드보다는. 그럼 주전급 선수가 이 두 명의 선수가 될 텐데, 한 명은 벤치로 내려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공전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감독이 어떤 선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갈린다고 생각을 해요. 또 두 선수가 감독의 전술에 어떻게 적응하냐도 중요하겠죠. 지금처럼 사이드 플레이를 계속 쓰는 전술을 쓴다면 이 선수들의 기존 스타일을 보면 중앙지향적이기 때문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두 선수 모두가 중용을 받지 못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 선수들에게 어떻게 측면에 가담할지에 대한 움직임을 분명한 롤로 부여해준다면 또 그 선수들이 활용이 가능할 테니까, 그거는 결국 감독에게 일단 우선적으로 달려있고, 그 감독 선택에 따라서 어떻게 쓰이냐는 이 선수들이 또 적응하냐에 달려있다. 두 가지로 순서가 나뉜다 생각합니다. 네. 커너스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박상혁 선수와 강현묵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크실 텐데요. 제 기준에는 올해의 활약만을 놓고 봤을 때 두 선수에게 내년을 맡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올해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2부를 압도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저는 되게 회의적이기 때문에 두 선수 중에 한 명은 밀려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선수가 박상혁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근거는 뭡니까? 네? 그 생각의 근거는 뭡니까? 지금 수원에 필요한 건 패스가 됐건
슛이 됐건 저는 마무리가 되는 미드필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나마 강영무 선수가 뭐 슈팅을 하거나 아니면 킬패스를 넣어주는 능력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제가 박상혁 선수는 좀 밀릴 거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피지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변성환 감독이 오고 나서 피터 선수를 영입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중앙에서 비벼줄 수 있는 능력을 좀 중요시한다라고 그것도 있죠. 생각을 예, 했었기 예.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강영복 선수가 되게 좀 큰 약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두 선수 박상혁 중에 선수가 예, 박상혁 박성현 선수가 선수가 약점을, 예, 예. 네. 제가 잘못 얘기했죠. 예, 박성현 선수가 밀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파울리뉴 선수 빼고 메인을 다 교체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테우스나 패신 같은 유형의 선수가 좀 영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놓고 내년 시즌에 박상혁 선수가 대활약하면 그럼 또 응원해야죠. 이거는 그러면 좋은 일 네. 아닌가요, 저희? 맞아요. 그러니까- 엄청 좋은 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상했는데 또 반대로 또 대상역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됐으면 그러네. 좋겠습니다. 상혁씨네, 여기도. 예. 네, 그러면 제가 공개 사과하겠습니다. 아니, 좋죠. 근데 결국 저희는 지난 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건호스님 말씀대로 어린 선수들이라 무궁무진하게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 이런 평가가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증명해주면 오히려 저희가 감사할 것 같아요. 지금 적정 연령대에서 뛰는 선수들 중에서 사실상 그 그러니까 유스 출신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해요. 전 이 두 선수가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것도 이렇게도 그래요. 또 실패를 하면은 정말 뭐랄까요, 근간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갖고 반드시 내년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응원합니다. 이제 이재욱 선수도 임대 복귀했고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이종성 선수는 떠났죠. 또 최성근 선수도 얼마 전에 이제 아웃 굿바이 인사를 나눴습니다. 뭐 김보경 선수도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데 아웃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좀 많이 빠진 선수들이 많잖아요. 내년 시즌 미드필드진의 개편은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딩 미드필더 자리에는 내년에도 홍원진, 김상준 선수가 담당할 거기 때문에 저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를 영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래는 솔로 플레이가 가능한 윙어 영입을 이제 선호했으나 결국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마무리가 가능한 자원이 영입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퉁가라나 바사니 선수가 좀 아쉽습니다. 뭐 물론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수원에서의 그들의 활약이 좋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올해 2부에서 그들의 활약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판단이 틀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수비를 달고 드리블은 물론 슈팅력까지 겸비한 그런 선수가 영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타격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영입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 플레이가 가능한 미드필더. 그래서 수비수 한 명을 달고 그러니까 우리 편에게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 아니면 여차하면 중거리 슛을 때려버릴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딱 오재환 같은 선수네요. 지정면 웨더고르 같은 선수라고 해주시죠. 얼마 전에 그냥 박스한 타격을 얼마나 잘하셔가지고 맞아요. 박스 밖에서도 멋있는 네, 슈팅 나와요. 그랬고요. 예. 영상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강윤님 의견은 어떠세요? 참고로 오재환이라는 선수의 그 선수는 건호스님의 실명입니다. 네, 저는 이 지금의 전술을 그대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이 뛰는 박스 투 박스형 선수가 와서 홍원진의 부담을 좀 덜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측면에 대한 가담을 적극적으로 해서 사이드 플레이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줄 선수도 필요하다. 메잘라 역할을 잘해줄 수 있는 선수예요. 맘 같아서는 이제 아스날의 라이스나 뭐 이제 리버풀 좋아하시니까 메갈리스터 같은 선수가 와서 많이 뛰고 가담도 많이 해주고 그러면 좋겠죠. 근데 이제 당연히 욕심을 조금 거둔다면 울산의 고승범이나 포항의 오베르단 같은 선수가 오면 우리의 고민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것도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어려울 것을 이제 아니까 현실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서울 이랜드의 서재민 선수를 꼽고 싶어요. 맞아, 이 선수가 계속 하셨잖아요. 예. 놀랍게도 아직도 22세 자원입니다. 미래가 창창해요. 이 선수 기록을 조금만 보여드리면 그 24시즌 총 1648개의 패스를 성공시켜서 패스 전체 3위를 기록합니다. 키패스도 그 와중에 23개나 기록하고요. 앞서서 K리그 월간 피지컬 순위를 말씀드렸죠. 서재민 선수가 총 뛴 거리에서
총 뛴거리 양을 5월에 1위, 8월에 1위, 10월에 2위로 총 3차례나 탑5 안에 들고 그것도 탑5에서도 가장 꼭대기에 위치하는 활동량을 보여줘요. 그 5경기에서 경기당 평균 12km 이상 뛰는 경기도 있더라고요. 많이 보니까 뛰네. 50 몇 킬로 뛰었으니까. 그건 대단한 활동량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번에도 그 전북과의 승강 플레이오프 경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뛰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공격 포인트는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 엄청난 활동량으로 미드필드에서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꼽아봤어요. 저도 이제 공격적인 선수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공격수와 그 사이드 플레이어로 보강을 하면 되고 그걸 받쳐줄 수 있는 미드필드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활동량 어마어마한 선수가 왔으면 좋겠어요. 서울 이랜드 팬분들이 듣고 계시면 조금 죄송합니다만 서재민, 너 내 동료가 되라. 네. 네, 이어서 이제 미드필더 부분 좀 마치고요. 공격수 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수 부문 중에 윙어, 인사이드 포워드, 즉 사이드 공격수를 총 묶어서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요 활약했던 선수들을 나열해 보자면 마일라 선수 있었고요. 여름에 영입된 김지호, 그다음에 작년에 영보유였죠. 김주찬, 파울리뉴 선수는 윙어로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윙어 자원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선소경 선수도 있었고요. 배서준 선수도 풀백으로도 나왔지만 윙어로서도 많이 기용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승수 선수까지가 사이드 윙어 자원에서 레귤러로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사이드 공격에 대한 각 패널분들의 평가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평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D입니다. 허허. 지미스님이 말씀하신 김주찬, 김지호, 마일랏, 박승수, 손석영, 파울리뉴, 배서준까지 7명의 선수가 올 시즌 기록한 공격 포인트는 총 13골 14어시스트입니다. 파울리뉴가 천엔에서 성공한 득점 제외한 기록인데요. 팀이 46골을 기록했고 팀 득점의 약 3.5분의 1을 담당했으니 그래도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죠.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있을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주 공격 루트가 사이드였고 사이드 공격수의 득점력이 중요했던 이번 시즌이었음을 생각하면 낙제점이었던 시즌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기록만 봐도 7명의 선수가 13골, 선수당 2골이 안 되게 기록을 했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한 시즌을 통으로 치렀는데. 거기다 이제 미드필더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독 교체 여파가 있겠지만 시즌 전체를 놓고 완벽한 선발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전반기에는 김주찬이 많이 나왔죠, 오른쪽으로. 그리고 후반기에는 파울리뉴 선수 정도가 완벽한 주전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전술에 아쉬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선수들을 제대로 활용한 전술이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 하지만 선수 개인의 역량도 아쉬움이 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이드 공격수로 나온 선수들의 전체 기록을 합산하면 총 149회의 슈팅을 때렸고 이 중에 아까 13명 선수가 149회 때렸고요. 이 중에 3분의 1인 48회의 슈팅만 유효 슈팅이 되었어요. 그 유효 슈팅 중 4분의 1이 조금 안 되게 13개 슈팅이 골로 연결된 수준입니다. 경기 평균 4.15회 슈팅, 경기 평균 1회 유효 슈팅, 경기 평균 0.3골을 기록한 셈입니다. 타 팀의 사이드 플레이어 기록까지 찾아보기엔 너무 지난한 과정이라 제가 비교 자료를 가져오진 못했지만 우리 팀의 그냥 기록만 봐도 매우 저조한 기록임을 알 수 있어요. 수원은 올 시즌 경기당 14.5개의 슈팅, 경기 평균 4.9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했는데요. 주 공격 루트인 사이드에서 이 평균 기록의 절반도 안 되는 슈팅을 만들어냈다는 걸 보면 사이드가 얼마나 저조했는지 다시 또 이해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처음으로 딜을 주신 것 같은데 예, 그만큼 실망적인 이 시즌 또 활약 아니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네요. 그래서 거너스님의 예상되는 것 같은데 평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평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강현님과 똑같이 D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현대 축구에서는 사이드 공격수, 소위 이제 윙포워드라고 하는 선수들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저희가 앞서서도 이제 강윤님께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강팀이라고 부르는 팀들을 보더라도 사이드 공격수에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맞아요. 예. 리버풀의 살라, 아스날의 사카, 맨시티의 포든, 필포든, 그릴리시, 레알의 비니시우스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요. 그럼 수원에는 그런 선수가 있냐? 없습니다. 제가 사이드 공격수의 골과 기록을 쭉 적어놨는데 이게 다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요. 짧게만 말씀드리면 김지호 선수가 4골로 최다 골을 기록했고요. 파울리뉴 선수가
3도움으로 최다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 수많은 윙어 음, 중에. 그러니까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수치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알 수 있고요.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주목한 게 그러면 이 선수들의 슛과 드리블 성공률인데요. 슛은 이제 파울리뉴 선수만 유일하게 경기당 2개 이상의 슛을 기록했고 김지호, 박승수, 배서준 선수는 1개 혹은 1개 이하의 슈팅을 기록합니다. 경기 평균입니다. 물론 이 출전 기록이 이제 좀 아쉬운 부분, 출전 시간이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네네, 그렇죠. 어쨌든 경기에 나와서 윙어가 1개의 슈팅도 제대로 때리지 못한다는 건 좀 심각하긴 하죠. 드리블에서는 이 드리블 기록이 어떻게 기록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드리블 성공률 자체가 매우 낮고 전체 시즌을 봐도 드리블 성공 횟수 자체가 매우 낮습니다. 측면을 주 공격 루트로 삼는 팀에서 사이드 공격수의 수치가 이렇게 처참하면 팀의 성적도 당연히 좋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 평점을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언급해드렸던 사이드에서 활약한 선수들만 보셔도 알겠지만 확고한 주전이 없었어요. 뭐 선수들 몇 경기 반짝하고 또 이렇게 또 죽는 모습 보이고 그만큼 지속적으로 활약한 선수들이 없었다는 얘기겠죠. 네, 확실한 에이스 카드가 없었다고 봐야 되고요. 저희가 여름 이적 시장 얘기를 할 때 제가 포항의 팔라시오스나 EPL의 트라오레 같이 투박하더라도 스피드로 측면을 부숴버릴 수 있는 뭐 2부 리그로 따지면 김포의 루이스 선수 같은 선수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선수의 영입을 바랬는데 결국에는 못했죠. 뭐 마일라 선수나 뭐 김지호 선수가 잠깐 반짝하나 싶었지만 결국에는 밀려났고 파울리뉴 선수도 윙어에서는 기대 이하의 활약을 보여줬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신 대로 확실한 에이스 카드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한 에이스 카드가 없었다. 또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선수의 문제와 전술의 문제 양립을 하는데요. 미드필더 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미드필더들은 중앙지향적인 스타일이었습니다. 그것을 감독이 전술로 조정해주지 않았죠. 경기 장면들을 지나간 장면들을 좀 다시 회상을 해보시면 우리가 공격적으로 나서고 상대가 수비적으로 나서다 보니 우리 사이드 플레이어들은 상대의 사이드 플레이어와 풀백, 측면 풀백 두 명의 선수를 맞상대해야 되는 상황을 많이 맞이해요. 그러면 결국 무리한 돌파 시도를 하거나 뒤로 다시 공을 내줘야 되죠. 자연스럽게 기록이 저조해질 수밖에 없어집니다. 박승수 선수나 김지호 선수가 등장해서 반짝 활약을 했지만 K리그2도 결국 우리가 겪어보아서 알겠지만 절대 낮은 수준이 아니기에 그 선수들에 대한 대비를 상대팀들이 결국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비를 우린 이겨내지 못했죠. 우리는 여전히 선수 개인에게 맡기는 사이드 플레이를 지속적으로 반복했고 이것 때문에 개인들의 활약이 아쉬운 것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개인이 해줘야 되는데 해줄 정도의 역량까지는 또 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염기훈 감독 시절에는 그 사이드 윙어들이 너무 좁은 지역으로 포지셔닝 해 있는 것 아닌가 저희 분석이 있었었죠. 그 변성환 감독 체제에서는 약간 좀 왼쪽에만 치우쳤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왼쪽에 아이솔레이션을 친다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분들 의견은 좀 어떠세요? 네, 기본적으로 저는 그 전술적인 완성도의 문제라고 봐요. 좀 떨어졌다 이렇게. 네, 전술의 완성도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술과 선수 역량을 놓고 보면 더 중요한 걸 어떤 거로 보냐,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선수 역량이 돼버리면 선수 역량이 더 중요하죠. 당장 K리그에 음바페가 오면 먼지거리를 하든 일단 돌파를 해낼 거잖아요. 그런데 비슷한 수준의 역량을 가진 선수들을 놓고 보면 전술적인 역량이 더 중요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리그 수준은 계속 상향 평준화가 되고 선수 수준은 되고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중에 전술적인 역량이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너무 이제 흔한 예가 돼버리지만 이희균이 23시즌 시작하기 전에 이희균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뭐 없었던 냉정하게. 것 같아요. 예. 냉정하게. 엄지성이 누군지, 허율이 누군지, 뭐 정호연이 누군지 아는 사람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냉정하게 23시즌 시작할 때. 근데 24시즌이 끝난 지금 정호연, 이희균, 허율 누군지 다 알죠? 엄지성은 수완지가 있죠? 예. 선수들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전술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주냐. 전술적인 완성도가 높았다면 그 선수들이 더 빛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선수의 기량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코칭 스텝에서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그 이 세밀한, 특히 이제 세밀한 부분 전술의 부족함은 염기훈, 변성환 두 감독 모두에게 나타나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 스스로가 배우고 발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요 얘기를 해보면 파울리뉴 선수가 그러니까 천안 시절만 보더라도 박스 안에서 타격할 수 있는 위치에 더 가까웠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박스 안에 뭐 모따 선수를 활용한 그런 플레이가 더 많이 나왔다고 보는데 이 주 득점원이 될 수 있는 선수를 수원에서는 박스 안 침투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이드로 멀리 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 내년 파울리뉴의 활용법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이 부분도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강윤님이 말씀하신 좌측 윙에서 플레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 올해처럼 와이드하게 벌린 위치에서 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박스 안으로 진입해서 볼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좀 조정을 해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파울리뉴 선수는 브라질 선수답지 않게 발재간이 그렇게 뛰어난 선수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활동량이 그런 좋고, 드리블러는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활동량이 좋고, 뭐 침투가 좋고, 속도가 좋은 선수이지, 뭐 발재간으로 막 선수들을 제낀다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적인 침투나 마무리 능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박스 근처에서 혹은 골을 넣을 수 있는 위치에서 뭐 파이널 패스를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슛으로 마무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플레이를 좀 그런 롤을 부여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강윤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팟캐스트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파울리뉴 선수는 왼쪽 윙이 주력 포지션인 선수입니다. 트랜스퍼 마케트라는 이제 가장 또 유명한 기록 사이트죠. 트랜스퍼 마케트 기준으로 왼쪽 윙으로 가장 많이 출전했고 또 왼쪽 윙에서 가장 많이 득점을 터뜨린 선수가 파울리뉴예요. 천안 시절을 보면 왼쪽 측면에서 공을 잡아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득점을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 팀에서는 오른쪽 윙이나 공격형 미드필더로 기용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위치하더라도 박스 안에 이미 가담시켜서 선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위치를 주는 경우도 많았고요. 제일 잘하는 위치에서 제일 잘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제일 잘하는 위치는 모서리에서 공을 잡게 하는 겁니다. 왼쪽 모서리에서. 경기를 보면 우리 경기 때는 파울리뉴 활약을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측면 사이드라인 쪽에서 공을 잡아요. 그럼 두세 발을 더 공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그만큼 상대방이 압박이 들어오겠죠. 하지만 모서리에서 공을 잡는다면 선수 한 명을 쳐놓고 슛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 파울리뉴가 어디서 공을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우리는 파울리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위치를 잡아주지 못했고 거기에 패스가 들어가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드필더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앙에 3명의 미드필더가 나선다면 공격형 미드필더의 측면 가담이나 풀백의 오버래핑도 또한 필수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맞아요. 동반이 이거 중요할 될 것 같아요. 때, 뭐 파울리뉴뿐 아니라 또 어떤 선수가 나오든 이 윙 선수가 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파울리뉴나 뭐 박승수나 이런 선수들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선 미드필더와 풀백 자원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이기재가 깊게 전진하거나 이 왼쪽 외잘라로 나오는 선수가 또 사이드 측면으로 빠져들어간다가 이런 움직임, 그러니까 전술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갖고요. 내년에는 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잘 훈련도 많이 하고 전술적으로도 잘 합을 맞춰가지고 파울리뉴의 선수 득점을 보려고 저희가 데리고 온 거잖아요. 이 선수 돌파 크로스를 보려고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좀 득점이 많이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의 공격을 지난 시간 건어스님이 풀백에서 말씀드렸던 박민서 선수 같은 선수가 이 골라인을 따라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뭐랄까 컷백을 내주는 플레이를 많이 하는 풀백이 그만큼 많이 올라온다는 뜻이죠. 네네. 그런 선수가 있으면 파울리뉴가 당연히 살아날 거라 생각합니다. 데려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파울리뉴의 내년 많은 득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김주찬 선수가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상무로 군입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또 만약 합격한다면 또 손석영 선수 입지도 불안해서 여러 이적 이야기 혹은 군입대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마일라 선수는 아시겠지만 아웃되는 것 같고 우리가 사실 공미롤의 선수들까지 묶어서 보통 2선 공격수 개념으로 보는데 최근 수원은 이 2선 자원이 굉장히 많았다고 봅니다. 전진호 선수가 떠났음에도 아직 자원이 많아 보여요. 김주찬, 손석영 선수가 아웃된다면 지금 남아있는 자원으로도 충분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충분히 많은데 이 사이드 자원에 영입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현재 마일라 선수와 2선까지 가능했던 피터 선수가 재계약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죠. 그렇다면 남은 선수는 강현묵, 박상혁, 김보경, 김주찬, 손석영, 박승수, 파울리노, 김지호 정도가 2선을 설 수 있는 선수죠. 여기서 김주찬, 송석영 선수가 군 문제 해결을 위해 군팀에 입대한다면 가용 가능한 측면 자원은 파울리뇨, 김지호, 박승수만 남습니다. 아, 그럼 확 또 줄어드네요. 네, 물론 후보에 류승환 선수와 김승주, 서동환 선수도 있지만 이번 시즌 크게 중용받지 못했기 때문에 겨울에 뭐 대단한 폼이 없죠. 예. 보여주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크게 기회를 받지는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가용 가능한 자원이 셋이라 뎁스를 위해서라도 추가 영입이 2명 정도는 더 필요하고 질을 생각하면 그 2명이 주전감의 선수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전급의 윙어, 사이드 자원이 필요하다 하셨고요. 네,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확실한 에이스 카드가 없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영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상대가 내년에도 우리를 상대로 라인을 엄청 내리거나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선수비 전술을 들고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 명은 드리블이 됐건 피지컬이 됐건 제낄 수 있는 선수가 무조건 필요하다. 예. 부실 수 있는 선수. 네,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포의 루이스 선수 아니면 인천의 제르소, 부산의 패신 같은 선수의 유형들이 좀 영입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요즘에 많이 나오는 이름인데 브루노 실바? 서울이랜드? 어떠세요, 좀? 그 1차전을 좀 봤는데요. 네. 패턴은 일정한데 돌파가 되긴 되더라고요. 네, 계속 돼요. 아,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왼쪽이죠. 왼쪽에서 오른발로 툭툭 치다가 한 번에 스피드로 확 치고 나가는데 그 매북의 수비수가 계속 제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패턴이 읽힐 법도 한데 잘 통한다. 그리고 이 선수가 올해 되게 공격 포인트도 좋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활약을 할 수 있다면 괜찮은 영입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사실 좀 성에는 안 찹니다. 성에 안 차. 네. 그 강효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유형의 선수가 오면 좋을지 또 얘기 한번 해주시죠. 뭐 당연히 부카요 사카, 아다마 트라오레, 모하메드 살라, 그 저기 뭐야 레알에서 요즘 좀 밀려서 못 나오는 호드리구 뭐 이런 선수. 뭐 국내 선수로 치면 엄원상, 이희균, 아사니 이런 선수 오면 진짜 좋겠죠. A급 선수죠, A급 선수. 그렇죠. 그렇지만 어려울 테니 영입이 제가 판단하기에 영입이 가능한 수준에서의 사이드 자원으로 탐난다 싶은 선수는 이랜드의 변경준 그리고 매수의 에르난데스예요. 변경준은 이번 시즌 37개 슈팅을 쳤는데 이 중에 17개를 유효 슈팅으로 기록하고 그 중에 10골을 넣었어요. 오, 많이 넣었네요. 네, 미친 순도 높은 결정력입니다. 대단한 결정력을 보여줘서 득점력이 필요한 우리에게는 필요한 자원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에르난데스는 이번 시즌 매수에서 매우 부진해서 거의 이제 전력 외 자원으로 구분되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한 가격에 데려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선수는 제가 보기엔 아직 나이가 25살로 어려요. 그리고 브라질 선수라 군 문제도 없고요. 그리고 가진 게 워낙 많고 보여준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정말 조련만 잘 해낸다면 충분히 다시 터뜨릴 수 있는 자원입니다. 거기다가 경남과 인천과 매수를 거치면서 K리그에 대한 적응까지도 끝난 자원이라서 이런 선수는 한번 긁어볼 만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두 선수 생각하고 이 브루노 실바는 말씀해 주셔서 좀 봤는데 그 시즌 후반 부상으로 인한 결장은 있었지만 이 저돌적인 돌파로 득점과 도움 모두 잘 기록하는 선수더라고요. 권호사님이 그 승강 플레이오프 경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상대한 선수가 안현범하고 김태환이었어요. 그런데도 돌파를 만들어냈다는 거 보면 어느 정도는 통하는 선수다라는 것도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서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골라인을 따라서 박스로 들어오면서 컷백을 내주는 플레이까지 하더라고요. 우리 선수들은 다 안으로 미리 꺾어 들어와서 인사이드 포워드에 공격을 하는데 전통적인 윙어의 모습도 보여줘서 이런 자원이 영입되면 굉장히 또 공격이 다채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아주 좋은 영입이 될 것 같은, 물론 영입을 해야 말이겠지만 그런 잠깐 김치국 마셔봤고요. 근데 그 브루노 실바가 그 주 포지션이 또 왼쪽인 것 같아서 네, 그 맞아요. 파울리뇨랑 또 겹치는. 그렇죠. 그럼 또 파울리뇨가 또 좀 애매해지긴 하죠. 네, 지금은 그런 낭비는 좀 덜 해야 돼요. 맞아요. 그건 좀 네. 아쉬워요. 낭비하면 안 돼요. 그런 용병 슬롯을. 예, 그런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사이드 공격수 부분 마무리해봤고요. 이어서 스트라이커, 전형적인 우리 골잡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트라이커 자리가 사실상 거의 원톱 정수를 쓰기 때문에 한두 자리 정도만 레귤러로 활약할 수 있기 때문에 선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우선 이번 시즌 당장 뮬리치 선수 있었고요. 김현 선수 있었고 임대해온 이규동 선수 뭐 전술적인 이유로 다른 선수들이 뭐 윙어 선수들이 뭐 공격 잠깐 그 스트라이커를 본다든가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레귤러로서는 이 세 선수로 구분 지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격진에 대한 평가 바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즌 수원의 스트라이커인 세 선수의 득점을 보면 뮬리치 선수가 10골 1도움, 김현 선수가 5골 6도움, 이규동 선수가 2골 1도움을 기록했는데요. 사실 이규동 선수는 공격수보다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더 많이 출전했기 때문에 앞서서의 수치에서는 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뮬리치 선수는 총 88회의 슈팅 중에 32회의 유효 슈팅을 기록했고 그 중에 10골을 넣었습니다. 뭐 유효슛 3개 중에 1골 넣었으니까 이렇게 보면 좀 괜찮게도 보이는데요. 김현 선수는 총 38개의 슈팅 중에 15개의 유효슛을 기록했고 그 중에 5골을 넣었으니까 밀리치 선수와 동일하게 3개의 유효슛마다 1골을 넣었습니다. 한 골로. 네. 유효슛 대비 골이 33%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다른 스트라이커들의 기록은 어떻냐? 경남의 아라블리 선수는 유효슛 40회 중에 9골로 43%, 전남의 김종민 선수는 유효슛 19회 중에 12골로 63%, 와, 높다. 상당히 네. 순도 높네요. 성남의 후이즈 선수는 유효슛 31회 중에 12골로 39%, 천안의 못다 선수는 43회의 유효슛 중에 16골로 37%입니다. 이렇게 보면 33%가 조금 아쉬운 수치로 보이는데요. 그냥 훅 떨어지네요. 예. 한 가지 수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페널티 박스 안에서 몇 개의 슈팅을 시도했냐, 이거를 좀 찾아봤거든요. 뮬리치 선수는 88개 중에 57개로 65%가 박스 내 슈팅이었고요. 김현 선수는 38개 중에 24개로 63%의 박스 내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방금 비교해드렸던 다른 스트라이커의 수치를 보면요. 못다가 100개 중에 64개로 64%, 아라블리가 40개 중에 32개로 80%, 김종민 선수는 46개 중에 40개로 87%, 후이즈 선수가 70개 중에 54개로 77%입니다. 이 박스 내 슈팅이 적은 게 저는 온전히 스트라이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아쉬운 수치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 공격수에 대한 평점도 저는 사이드 공격수와 마찬가지로 D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D 점수를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평가 먼저 다시 하고 갈 건데요. 당연히 D입니다. D보다 더 아래가 있으면 그 아래를 줬을 것 같기도 해요. 저 아스팔트 뚫고 예상하신 결과겠죠. 네. 결과론적일 수 있지만 이번 시즌 수원은 지표상 수비는 잘하고 공격은 못한 팀입니다. 팀 순위는 6위지만 득점 순위는 46골로 리그 7위니까요. 득점 지표가 곧 순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이번 시즌 리그 순위 5위권 내의 팀들이 득점 순위도 5위권 내의 기록을 유지했습니다. 그만큼 득점이 순위로 이어진 시즌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기록을 좀 살펴보면 총 524개, 경기 평균 14.56개의 슈팅수, 리그 1위의 기록입니다. 총 177개, 경기 평균 4.92개의 유효 슈팅, 리그 3위의 기록이고요. 총 299개, 경기 평균 8.31개로 박스넷 슈팅도 리그 1위의 기록입니다. 수원 전체의 기록이에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지표상으론 찬스를 만드는 것까지는 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33회 팟캐스트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경기당 기대 득점 값도 1.72점이에요. 실제 경기 평균 득점은 1.28 득점이고요. 경기당 0.5골 정도의 손실 차이가 납니다. 공격수들의 슈팅이 얼마나 아쉬웠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가 되고 또 그런 지표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 지표는 블락된 슈팅과 벗어난 슈팅이라는 기록이에요. 말 그대로 상대 수비에게 가로막힌 블락된 슈팅은 총 93개, 경기 평균 2.58개로 리그 1위입니다. 가장 많이 상대 선수에게 슛을 때렸어요. 골문을 벗어난 슈팅은 총 254개, 경기 평균 7.06개로 이것도 리그 1위. 골대로도 가지 못한 슈팅을 제일 많이 때린 팀이 수원입니다. 즉 매우 나쁜 슈팅들을 때렸다는 거죠. 축구의 격언 중에 경기를 이기려면 득점을 잘해야 하고 우승을 위해서는 수비를 잘해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번 시즌 우리는 우승권의 수비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상으론. 하지만 결과가 따라오지 못했죠. 즉
승격 실패의 직접적인 요인을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공격에서의 빈공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수원의 득점은 공격력은 매우 아쉬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파케에서 우리가 경기를 볼 때 왜 이렇게 불안하게 느껴졌던 이유가 뭐냐, 그거를 이제 수비와 미드필더 부분에서 얘기했잖아요. 공격 부분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즌 수원 전체 득점의 31%가 전반전에, 69%가 후반에 나왔어요. 좋게 말하면 후반에 강한 팀이지만 냉정하게는 후반에 겨우 따라잡는 팀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기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까 건너스님이 김현 선수랑 뮬리치 선수가 유효 그러니까 골 만들어내는 게 33%라고 했었죠? 네. 예.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데 요즘에야 호날두, 메시 이런 선수들, 살라 이런 선수들이 등장하고 나서 이제 한 경기당 한 골 넣을 수 있는 그 득점력을 보여줬지만 과거의 스트라이커들은 좀 그렇게 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그 과거 4대 스트라이커라고 불렸던 베르캄프, 그다음에 시어러, 호돈신, 그다음에 바티스투타, 이게 세계 4대 스트라이커의 기준이 4할이었대요. 경기당 40%. 0.4골. 예. 근데 K리그 2에서 33%라는 기록, 그 기록이 모든 걸 말해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공격수들의 부진이 우리 강등의 주 원인이기도 했고 승격 실패의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혹자들은 그 카즈키가 떠나면 파이널 패스를 넣어줄 선수의 부재라고 보기도 하는데 이것 또한 전술적 문제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키패스 넣어줄 선수가 없었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정말 공격수, 아까 말씀하셨죠, 슈팅 갖고 가는 실력이 부족해 보였다, 즉 공격수의 역량이 부족했다라고 보시는지, 또 이것도 각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슈팅 횟수가 저렇게 많다는 것부터가 패스 공급과는 무관하다라는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카즈키 선수가 절반만 뛰고 이적한 수원의 올 시즌 키패스 기록이 총 321개, 경기 평균 8.92개로 리그 1위입니다. 모든 패스가 우수한 질의 패스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슈팅이 가능하도록 연결한 패스가 경기당 8.92개, 약 9개가량이었는데 유효 슈팅이 경기당 4.92, 약 5개로 절반 겨우 넘는 수준이 연결됐다는 건 결정력에, 또 슈팅의 정확도에 큰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카즈키의 큰 부재는 아니었다, 이 얘기도 되겠네요. 그렇죠. 커너스님은 어떠십니까? 네. 이거는 중앙 공격수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공격수들의 골 결정력의 문제였지 키패스를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슈팅이 1위, 키패스도 1위였잖아요. 제가 방금 찾아봤는데 수원이 경기 평균 14.5개의 슈팅을 기록을 했습니다. 키패스는 방금 강윤님 말씀하신 대로 8.9개의 키패스가 나왔고요. 유효 슈팅이 경기 평균 4.92개예요. 그러니까 경기당 5개의 유효 슛을 기록하는데 경기당 1.3골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패스를 잘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그냥 공격수들의 마무리 능력이 매우 아쉬웠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기록을 좀 비교가 가능한데요. 키패스 2위를 기록한 팀이 부산이에요. 308개를 넣고 33도움을 했어요. 우리는 321개, 20개나 더 많은 키패스를 하고도 35개, 2개 파이밖에 도움 기록이 차이가 안 나요. 이것만 봐도 키패스와는 무관했다, 패스를 넣어줄 선수와는 무관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가 계속 오갈 것 같은데 이번 시즌 우리 수원을 웃고 울게 했던 게 바로 뮬리치 선수 같습니다. 뭐랄까 게르 같다랄까요? 이번 시즌에 사실상 우리 팀의 9번 역할을 주전으로서 했다고 보는데 수치적으로는 2자릿골이에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게끔 느껴지는 10골이었죠. 하지만 우리 아쉽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겠죠? 네, 그 아쉬운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수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뮬리치 선수의 88의 슈팅이요, 리그 6위의 기록입니다.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죠. 뮬리치보다 많은 슈팅을 기록한 선수는 제가 차례대로 말씀드릴게요. 부산의 라마스, 천안의 모따, 김포의 루이스, 부천의 바사니, 충남 아산의 주닝요 선수인데요. 중앙 공격수로만 따지면 모따 다음이거든요. 너무나도 아쉬운 골 결정력, 그리고 방금 언급해드렸던 다른 선수들은 뮬리치보다 도움도 많습니다. 아, 맞아요. 라마스도 골은 덜 넣었지만 9개의 도움을 기록했죠. 네.
그러니까 밀리치 선수는 골 결정력도 결정력인데 동료를 활용하는 능력도 매우 아쉬웠기 때문에 저희가 더 아쉬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거의 같은 얘기인데 좀 더 저는 어떻게 보면 기록을 가지고 풀어서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10득점으로 득점수는 11위. 이번 시즌 득점왕인 모따가 16골이라고 생각하면 뭐 썩 나쁘지 않은 기록 같아 보이죠. 6골 차이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가 밀리치에 대해서 그토록 불만이 있는지를 기록으로 전 좀 찾아봤어요. 우리가 리그 탑을 노리는 팀이기 때문에 득점왕이었던 모따 선수와의 기록을 좀 비교해 봤는데요. 밀리치는 이번 시즌 이게 계속 지표가 반복되지만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 밀리치는 이번 시즌 총 88개 슈팅, 경기당 2.51의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모따는 총 100개, 경기당 2.86개로 리그 1위의 슈팅 수를 기록했어요. 슈팅을 더 많이 때리긴 했죠. 유효 슈팅의 경우에는 밀리치는 32개, 경기당 0.91개, 모따는 총 42개, 경기당 1.2개입니다. 출전 경기 수가 똑같아요. 두 선수가. 물론 이제 교체 출전과 그다음에 선발 출전에도 교체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따가 플레이 타임은 훨씬 길지만 많을 거라 보이지만. 네. 출전 경기 수는 둘 다 한 경기밖에 결정 안 했습니다. 그런데 유효 슈팅 숫자가 10개가 차이 나요. 얼마나 좋은 찬스를 맞았는가 보기 위해서 박스내 슈팅 기록을 보면 밀리치는 57개, 경기당 1.63개, 모따는 64개, 경기당 1.83개입니다. 모든 수치에서는 모따가 우세하지만 이 수치가 엄청 크게 차이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출전 경기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35경기로 같습니다. 더구나 밀리치는 교체 아웃이거나 교체 투입이 된 경우가 많은 반면 모따는 풀타임이 많았죠. 어떻게 보면 효율 면에서는 밀리치가 더 좋았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결국 밀리치가 아쉬웠고 모따와 비교되는 부분은 슈팅의 정확성과 경기에서 보여주는 영향력 차이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따는 시즌 총 100개의 슈팅을 시도했고 그중 16개가 수비에 블락되고 42개의 슈팅이 벗어났습니다. 밀리치는 13개의 슈팅이 블락되고 43개의 슈팅이 골문을 외면했어요. 하나 더 많이 그 골대 밖으로 쳤죠. 슈팅을 밀리치가 더 적게 기록했는데도 정확도에서 더 나빴습니다. 경기 관여도를 보자면 밀리치는 총 219개의 패스를 기록하고 공격 진영 내에서는 95개의 패스를 기록합니다. 전방 패스는 46개의 패스를 기록했고요. 모따는 385개로 밀리치보다 160개 이상 많은 패스를 기록하고 전방 패스는 83개로 밀리치보다 2배 많은 패스, 많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리턴해줬다라는 뜻도 되죠. 그리고 문전에서 잘 버텨주면서 공격 진영 내 패스도 126개로 밀리치보다 30개 이상 많은 패스를 기록합니다. 더군다나 모따는 아시다시피 공중영합 208개로 리그 1위를 기록했고요. 밀리치는 78개로 전체 19위였습니다. 키는 밀리치가 203cm로 193cm인 모따보다 10cm가 더 커요. 근데 뭐 영향력이나 이런 헤딩 경합에서 더 모따가 압도적으로 많았죠. 결국 밀리치는 모따에 비해 더 부정확한 슈팅, 더 낮은 경기 관여도를 보여줬고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수준에 못 미쳤기 때문에 우리가 밀리치를 볼 때 만족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천안과 수원의 전력을 보면 천안이 객관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더 하위권에 있잖아요. 그런 팀의 공격 지원보다 수원의 공격 지원을 더 잘 받았을 텐데도 이런 지표가 차이가 나는 거 보면 모따 선수는 정말로 이 선수 하나로 팀에 영향력을 주는 선수였고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 예, 이런 거를 단순 비교할 수 있지 않나 싶네요. 자, 지금 저희가 모따 선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시즌 끝날 때쯤에 이제 모따 선수랑 수원과도 링크가 잠깐 있었고 지금은 거피실인지 모르겠지만 일류첸코와 강하게 연결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두 선수 중에 한 명만 데려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패널분들 성향 또 개인적 의견으로는 어떤 선수를 데리고 오는 게 지금 팀에 더 도움이 될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거든요. 강윤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현재 시점이 12월 첫째 주인데요. 우리가 유력하게 연결되는 줄 알았던 모따 선수에 대해서 중국 쪽에서 큰 오퍼가 들어왔다라는 그렇다 하더라고요. 루머가 돌면서 모따 선수와의 링크는 끊긴 듯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안양이 노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돌면서 국내 팀과의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는 루머가 또 돌아요. 물론 이것들이 다 루머이기 때문에 커뮤니티나 어떤 이제 이런 루머들을 흘리길 좋아하는 기자들이 있죠. 그 기자들을 통해서 나오는 루머라 정확한 소식은 아니라는 점은 먼저 밝히고 얘기 드립니다. 만약
그래서 이게 국내 팀과 협상 가능한 수준이면 수원이 좀 적극적으로 노려서 우리 팀에 온다라고 하면 무조건 대환영이죠. 저는 여태까지 설명드렸듯이 이 선수의 존재만으로도 팀 전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선수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시는군요. 네. 앞서 밀리치의 기록 비교에서 말씀드렸듯이 결정력뿐 아니라 하프라인까지 와서 받아주는 움직임, 문전 앞에서의 연계까지 가능해요.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K리그2의 올리비에 지루다. 예. 라고까지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왼발잡이인 것까지 비슷하죠. 지루까지 나왔네요. 네. 네, 만약에 온다면 파울리니오, 김주찬, 박승수 등 윙어 선수들까지의 시너지가 또 발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워낙 좋은 활약을 했기 때문에 몸값이 높아져서 이게 협상이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오면 무조건 좋다. 그리고 이제 모타 선수가 어려워지면서 이제 여러 매체를 통해서 FC 난지도에서 일류첸코 선수가 수원과 연결되고 있음이 전해지고 있죠. 예, 쓰레기장에서도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가져오는 것은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수원은 3류를 거부했던 팀이기 때문에 일류첸코의 일을 영입이 데리고 네. 예, 또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이 선수는 이제 나이가 좀 있어요. 아마 한국 나이로 35살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활동량이 좀 아쉽지만 연계와 경합 득점에서 아주 수준급이기 때문에 목다에서 바라는 점들을 일류첸코에게서도 기대할 수 있을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이로 인해서 오래 함께 할 수 없다는 점과 나중에 이 선수가 떠날 때 다시 이제 어떤 금전적인 이득이 발생하기가 어렵다라는 점 때문에 좀 망설여지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온다면 무척 매력적인 자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모타랑 일류첸코 둘 중 한 명만 누구 데리고 오고 싶으십니까? 냉정하게요? 네, 냉정하게. 좀 다른 얘기 해도 되나요? 한번 해보세요. 네. 네. 못다에 쓸 돈으로 유리 조나탄과 조르지 사오면 좋을 것, 같이 두 개를 사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형 기출 뭐 이런 걸로. 네. 비껴나가서. 아니, 그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매수의 티아고하고 에르난데스가 전력 외로 이제 나온다. 시즌 끝나면 활약이 미비해서. 네네. 그 다음에 조르지 선수도 기대만큼의 활약이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돌아요. 그럼 이 선수들도 시장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좋은 협상이 가능할 수 있을 거고, 이것도 루머인데 제주가 모든 용병 선수와의 계약을 해지할 거다라는 소식이 돕니다. 제주 SK로 이름이 바뀌면서 거기에 네. 네임 변경 비용이 수억이 든대요. 그러면서 이제 구단 예산 자체가 조금 바뀌면서 새로운 용병 선수를 좀 싸게 영입하고 기존 용병 선수를 나갈 거라는데, 유리 조나탄 선수가 우리가 딱 알다시피 굉장히 피지컬이 좋잖아요. 이 선수도 25살밖에 안 됐습니다. 얼굴에 비해. 젊네요. 예, 예. 네, 얼굴에 비해 굉장히 어려요. 거기다가 브라질 선수랑 군대도 해결됐고요. 네. 네, 피지컬이 정말 탱크 같은 선수죠. 그래서 유리 조나탄과 뭐 못다가 막 들리는 얘기로는 10몇억씩 막 맞아.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로 참. 조르지나 뭐 유리 조나탄 이렇게 두 명의 포워드 선수를 데리고 오면 좋지 않을까. 이게 김현 선수를 또 빼놓을 수 없는데 김현 선수가 리그 이번 시즌까지 매 시즌 20경기 좀 넘게 겨우 뛰더라고요. 부상이 잦아서. 약간 유리. 예, 인저리 프론이라는 그 용어로도 부르죠. 그래서 유리 조나탄을 사와야 되는 건가요? 유리 몸을 할 줄 해결하기 위해 알았다 내가 이거 할 줄 알았어. 안 제가 하고 있었는데. 아이즈원의 조유리 양도 좋아하지만 제주의 조유리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왔으면 저는 쿨의 좋겠습니다. 유리밖에 모릅니다. 아재 감성 나왔고요. 말을 얹지 않겠습니다. 저기에. 네. 건어스님은 어떻게 보세요? 모타 일류첸코. 모타 선수는 K리그2 득점왕이고 일류체코 선수는 K리그1의 득점 2위잖아요. 뭐 저희 입장에서 두 선수 중에 누가 와도 환영을 해야 될 판이고요. 당연합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모타하고 일류첸코 선수가 링크가 난 게 우리가 영입해야 되는 포워드의 기준이 좀 명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떡대가 좋고 헤딩 경합을 잘하고 그리고 앞에서 버텨줄 수 있고 연계가 좋은 선수. 그러면서 득점력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딸깍이 가능한 선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링크가 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 그래도 이제 어떤 공격수가 영입되면 좋을까 했는데 제가 딱 이걸 썼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근데 만약에 두 선수 중에 한 명만 영입이 가능하다 한다면 뭐 좀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갈 거면 모타 선수가 좋고 아니면 내년에 승격을 위해서 그러니까 1년만 반짝 쓰고 버릴 것 같으면 일리체컨 선수가 더 좋겠죠. 근데 저는
아마도 K리그 1에서 기량이 좀 하락했다 하더라도 증명된 자원이기 때문에 2부에서 오히려 더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꼽으라면 저는 일류체콘 선수가 더 낫지 않을까. 네. 이번 시즌 오스마르처럼 네. 다만 그쪽 출신인 게 좀 걸리긴 하죠. 난지도가 그 유명한 쓰레기장이지만 재활용 가능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분이 꽤나 쏠쏠해요. 맞아요. 리사이클링 해야죠. 대한 선수 왔을 때 그 기분이 굉장히 쏠쏠했었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네. 예전에 대한 왔을 때 그 수원 첫 경기를 제가 봤었거든요. 현장에서. 대한 선수가 공만 잡으면은 그 팬들이 우와 일부러 예,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명확하게 어떤 선수를 원하는지 지금 그게 링크로 투영되고 있는 것 같고 빨리 결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뭐 모타 선수든 일류체코 선수든 확실한 선수들이니까 와서 내년에 K2 득점왕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격진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 나눠봤고요.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볼 건데 그 내년에 용병 슬롯이 좀 변경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올해까지 K리그는 그 아시아 쿼터 선수를 포함해서 5명의 선수를 보유할 수 있었고 출전은 4명만 가능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 아시아 쿼터 선수의 제도가 폐지되고 국적과 상관없이 6명의 선수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기 출전은 4명으로 동일하고요. 리그2 같은 경우에는 리그1보다 용병 슬롯이 1명이 작기 때문에 국적과 상관없이 5명의 선수를 보유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뛰는 거는 3명만 뛰나요? 4명 출전, 5명 네 보유. 그러니까 4명 출전. 네, 다시 설명드리면 조금 정확히 설명드리면 올해까지 2024 시즌까지 K리그2 규정은 3+1+1이라고 해서 국적이 무관하게 3명, 아시아 쿼터 1명, 동남아시아 쿼터 1명에서 용병으로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로 치면 총 5명이고 이렇게 쿼터가 나눠져 있던 거고요. 그게 바뀌어서 2025년부터는 그냥 국적 무관하게 5명이 보유 가능하고 그중에 4명이 동시 출전이 가능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사실상 용병 선수들이 이제 다 아웃되는 분위기고 이제 파울리뉴 선수만 잔류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한 자리는 이제 공격수에 사용하겠죠. 뭐 못다든 일류첸코든. 자, 그러면 남은 용병 슬롯이 한 3자리 정도가 남을 것 같은데 어떤 포지션으로 어떤 스타일 혹은 어떤 선수 채웠으면 좋겠는지 요거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외국인 선수를 5명까지 보유 가능하고 그중에 4명이 출전 가능하다 하면 일단 현재 계약이 유지 중인 파울리뉴를 제외한 추가로 4명의 외국인 선수를 계약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피지컬로 상대 공격수를 압도할 수 있는 수비 외인이 한 명 있으면 좋지 않을까. 우리가 또 수비 외인과는 좋은 기억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있었죠. 올리도 있었고 마토 당연히 있었고 그다음에 브라질 그 수비 선수가 한 명 있었는데 이름이 헤이네르였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네, 나는데 헤이네르. 그 선수도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아마 그 선수가 조성진 선수랑 파트너를 이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아요. 뭐 그다음에 세오 때 있었어요. 네, 헨리 선수도 있어. 네, 좋았고요. 그다음에 불투이스도 첫 시즌은 굉장히 좋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대구의 까이오 선수가 이번에 본 게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스피드도 빠르면서 피지컬도 좋아가지고. 근데 이 선수는 데려올 수 없을 테니 스카우트 팀의 매우 분발, 백이종 스카우터의 큰 분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 선수 슬롯을 좀 구상을 해보면 시즌을 길게 담당할 수 있는 주전 스트라이커 선수 1명, 그다음에 파울리뉴가 있고 사이드를 흔들어줄 윙어 선수 1명, 측면 가담이 가능한 공격형 미드필더거나 혹은 스트라이커가 될 수 있는 선수 둘 중에 하나로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전 센터백 선수 1명으로 구성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센터백 자원을 굉장히 또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역대 센터백 외국인 용병 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또 매튜 저먼 선수도 생각나요. 아, 저도 좋아했어요. 네. 이거 이동국 앞에서 네, 그랬던 생각이 나고요. 커너스님은 이 용병 슬롯 우리가 어떻게 채웠으면 좋을지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미드필더와 공격수로 다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수비수 없이? 네, 저는 네. 뭐 골키퍼와 수비는 이미 리그에서도 수준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굳이 외국인 용병까지는 데려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봄프레레처럼 한 골 먹히더라도 2골 때려 박을 수 있는 네. 공격수들로 채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번에 부산이나 이랜드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많은 골을 넣으면 우리가 올해처럼 또 막판에 승점이 같아졌을 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넣어줄 수 있는 공격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하긴
우리 시즌 그 스쿼드 운영 보면은 교체 명단에 그렇게 확고한 게임 체인저가 극히 드물었다고 봐요. 맞아요. 그래서 공격이나 미드필더로 채워야 된다라고 또 커너스님께서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마지막 다룰 이야기인데요. 이건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아마 패널분들도 다 같이 들으셨을 건데, 우리 선수들은 한 경기 한 경기에 너무 좌지우지된다. 특히 한 경기 이기고 너무 도취되는 경향이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또 실제로 그런 모습을 구단 영상에서도 몇몇 보여준 부분이 있었죠. 뭐 이를 눌러줄, 또 관리해줄 고참 선수들이 부족했던 걸까요? 우리 팬들은 한 경기 한 경기 도취되는 것이 아닌 승격이라는 큰 결과를 위해 카니발을 안 하기까지로 했었거든요, 이번 시즌에. 하지만 선수들은 어렵게 한 경기 이기고 크게 좋아하고 뭐 우승한 것처럼 다음 경기는 귀신같이 지거나 비기고, 이게 굉장히 반복되었던 모습인 것 같았습니다. 멘탈이 부족했던 건지 준비가 덜 됐던 건지 각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결과론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만약에 우리의 시즌 결과가 좋았다면 선수들의 그런 모습이 오히려 좋게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선수들의 그런 행동도 저는 구설수에 오른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승리에 도취되는 게 과하면 안 되겠지만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멘탈적으로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다면 저는 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사례를 잠깐 들면 예전에 아스날이 중요한 경기에서 이기면 맨날 뭐 우승한 것처럼 세레모니를 한다느니 뭐 어쨌다느니 말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이긴 기쁨을 과하게 표현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즐길 때는 과하게 즐기고 또 연습하거나 경기할 때는 또 누구보다 최선을 다한다면 뭐 저는 큰 문제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강효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네, 저도 선수들에게 이게 비난이 돌아갈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필요한 비판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꺼내보면, 만약에 정말 저희가 그 전에 들었던 그런 얘기처럼 작은 승리에 도취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정신무장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이 구단 영상 34라운드 안양전 승리 영상에서, 비하인드 영상에서 맞아요. 예, 승리 이후 선수들이 A매치 휴식기에 맞춰서 3일 휴식을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예. 물론 선수들의 휴식도 정말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건우스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 결과론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승격을 위한 중요한 승부처에서 더 훈련하고 집중하는 모습을 팬들은 아마 기대를 할 거예요. 원하셨을 겁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이후 실제로 10월 중요한 승부처에서 나머지 경기를 비기면서 사실상 우리가 자력으로 승격을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죠. 마지막 또 포인트였는데. 네, 내년에는 제발 코칭 스텝이 쉬라는 장면이 비하인드에 나오길. 선수들 보고 좀 반복. 쉬어라. 니네 이틀 휴가 줄 테니까 제발 쉬러 가라. 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비하인드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간절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는 게, 이 한 장면만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뿐이지 이 장면만 두고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뭐 여럿 나왔었어요. 뭐 진짜 우승한 것처럼 뭐 FA컵 컵이라도 하나 든 것처럼 이렇게 이런 과한 세레머니가 나오거나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우리는 분명히 승격을 도전하는 팀인데 이렇게 도취가 되고 다음 경기에 이게 영향력이 있어서 또 귀신같이 못 이기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본 거고요. 결과론적이란 말씀이 맞는 게, 만약에 3연승, 4연승 할 때마다 그렇게 막 우승한 그렇죠. 것처럼 예, 좋아요. 그러면 팬들은 더 기쁠걸요? 맞아요. 7연승, 8연승하고 매 경기 우승한 것처럼 꽃가루 휘날리고 그러면 팬들도 좋아할 거예요. 근데 한 경기 이기고 한 경기 비기고 한 경기 지면서 이기는 경기에만 즐거워하면 팬들은 즐겁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네. 내년에는 부디 멘탈적으로도 더 준비가 되어 있는 선수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봤습니다. 이겨도 휴가는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각 포지션별 미드필더, 공격진 부분 결산하는 시간 가져봤고요. 저희가 오늘로서는 이제 더 이상 마지막이죠. 24년 시즌에 대한 결산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그리고 또 이번 시간 함께 해주셨던 패널분들의 소감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기록을 살펴보면서 굉장히 좀 뿌듯했던 것도 있고 굉장히 실망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저번 시간과 이번 시즌 평가로 제가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좋은 부분은 있고 그것을 우리가 다시 내년까지 이어가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최저 실점을 기록했고 수비에서도 꽤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 그런 것은 꼭 이어가셨으면 좋겠고 팀원과 선수들과 감독과 코칭 스태프들이 그리고 아쉬웠던 부분은 꼭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다른 모습, 전혀 아쉬움이 느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시즌 결산을 해보니까 정말 시즌이 끝난 느낌인데 그리고 이제 맞아요. 남의 잔치들도 다 끝나가는 상황이라 부디 내년에는 우리가 이 시즌에 웃으며 즐겁게 결산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건어스님의 소감도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윤님 말씀해주신 대로 시즌을 기록적으로 좀 찾으면서 돌아보니까 분명 우리가 잘한 것도 있고 부족했던 점도 있고 내년에는 그러면 어떤 걸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팟캐스트를 하면서 제가 항상 독설가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쓴소리를 좀 많이 했었는데 내년에는 제가 쓴소리 하는 시간이 없어지기를 좀 그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게 승격하려면 쓴소리가 사라져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전적으로 팀에 달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또 소중한 또 소감, 소회 들어봤고요. 네, 오늘 준비했던 저희들의 모든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즌 마무리하는 그런 컨텐츠, 이 팟캐스트는 이제 다 종료가 됐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아이템은 계속해서 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다룰지 이걸 의견을 이제 서로 교환해가지고 정리해서 팟캐스트 자체는 계속 이어나갈 생각인데요. 이게 어느 시점에 저희도 휴방을 해야 될지 혹은 휴방 없이 가야 될지 이런 고민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비시즌이다 보니까 저희들 이렇게 매주 모여서 하는 것 그런 노력에 비해서 솔직히 이런 청취 수가 많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 좀 걱정도 좀 듭니다. 솔직히 좀 두려운 마음도 있어서 저희 좀 내부적으로 고민도 해보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도 또 들어보고 해서 결정 잘 해가지고 휴방을 가질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어갈지 그런 것도 좀 여러분들께 또 팟캐스트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당장 다음 주는 일단 할 거니까요. 들으시는 분들 놀라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늦은 밤인데 벌써 지금 편집이 몇 시간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2시간이 훨씬 넘었습니다. 네. 패널분들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까지 부디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밤도 골다방 크루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4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오늘 밤도 평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기록의 의미도 있으니까 오늘 국가적으로 난리가 났던 날이었는데요. 결국 다시 평온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잘 유지될 거고 수원 축구도 앞으로도 더 잘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두 평안한 밤 되시고 또 평안한 일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세요. 꿈 같은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 나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나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